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뉴스 특보 하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메인 프레스 센터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메인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 등반한 사진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북한 현지에 있는 공동 사진 취재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손을 잡고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습니다. 남북 두 정상 부부는 오늘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함께 오른 것뿐 아니라 백두산 천지 주변에서 함께 산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천지의 최저 기온이 영상 2도로 꽤 쌀쌀한 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백두산 방문 계획을 발표할 때 기상 상황이 좋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천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사진에 공개된 모습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7시 27분에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8시 20분에 백두산 근처에 있는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먼저 도착해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두 정상은 자동차를 이용해 백두산 정상 장군봉 부근에 내렸고요. 약 15분가량 걸어서 장군봉에 도착했고 이후 케이블카를 타고 10시 20분에 천지에 도착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 부부 4명은 케이블카도 함께 타고 천지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삼지연에서 식사를 하고 곧바로 서울로 귀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성남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 곧바로 이곳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네, 전문가 6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정치부의 연장현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김기호 경기대 교수, 이명선 통일방송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프레스센터 연결해서 김종민 기자한테 전해 들었는데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이 있다면서 백두산에 지금 현재 가 있는 그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좀 눈에 띄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눈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이 이 김정숙 여사가 그 한라산 물을 채워서 생수병에 채워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절반 예. 정도를 채워서 들고 왔고 천지에서 그 물을 합수할 요량으로 들고 왔다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 물을 또 일부 담아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올 거라는 이제 에피소드도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열수 실장님, 네.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 네. 위원장이 닭방에서 서울에 왔을 때 한라산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서울을 오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서울로 방문한다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서울로 오는 것이 맞긴 한데 서울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북한으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문제가 네.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안전 문제에서는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설주 여사의 그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 원래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연관이 되다 보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으로 올 때 예. 백두산 물은 갖고 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진봉에서 좀 네. 비도 오고 흐렸는데 백두산 천지 지금 사진 보니까는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천지를 올라가서 저렇게 맑은 날씨에 천지를 볼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 분이 가신 날에 저런 좋은 날씨 또 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예. 저런 환경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게 어찌 보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해서 좋은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가 쾌청하고 뭐 구름 한 점 없다고 하니까 우리 한반도의 미래도 비핵화와 함께 저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선 대표 백두산 네. 천지를 올라간다는 것이 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천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저 백두산 지역은 이제 특별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자유여행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지역 해산이나 그 삼지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왔다 갔다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백두산 천지나 저기 사족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는 철저한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예,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유롭게 가보는 경우가 드물고 예. 대학생들은 대부분 한 차례 정도는 다 가보죠. 그게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대학 4년 과정에 한 차례의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가 있거든요. 그럼 군간 학교도 갔고요. 예. 그때는 이제 행군해가지고 이제 백두산 천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참 저런 날씨가 드물거든요. 저게. 예. 근데 참 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올라가면은 구름이 자꾸 끼우고 특히 또 어떤 날에는 구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막 그 햇빛이 예. 이제 비쳤다 또 그 어두워졌다 예. 또 뭐 폭우가 또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정말 그 학생들이랑 백산 그 천지에 올라갈 때에는 제발 우리 올라가는 날에 날씨가 좀 좋아지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는 그런 이제 뭐 그 문화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대학생 몰래 고스래 이렇게 뭐 동전도 던져보고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지도가 잠시 나왔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를 어떻게 올라간 거죠, 대통령이? 예, 일단 숙소였던 백화원 영빈관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예. 아침 6시 39분에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서 평양국제공항, 평양 순환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곳까지 이어지는 길에서도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이제 환송 행사가 있었고요. 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삼지연 공항까지 갔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부터는 다시 버스로 갈아타서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요. 가는 도중에 또 궤도 열차로 갈아타기도 하는 등 해서 장구봉까지 저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또 케이블카로 갈아탑니다. 케이블카로 들어가야 이제 천지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호 교수 저걸 보니까는 걸어서 뭐 등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이동 장치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북한 쪽에서 가는 거는 돼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 백두산이 4분의 3 정도는 중국 쪽에 걸쳐 있고 4분의 1 쪽은 우리 쪽에 걸쳐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오늘 같이 저희가 이쪽으로 한번 가야죠. 그래도 그 궤도 열차로 돼 있는 부분을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중국 쪽으로 올라갈 때도 거의 한 200m나 얼마 남겨놓고 거기까지는 찝차 같은 걸로 올려봤는데 그 여름철에 눈이 없어야 되죠. 그렇겠죠. 예, 올라갈 수 있는데 저도 예. 한 20년 전 중령 때 가봤는데 올라가니까 뭐 천지가 그냥 구름이 쫙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올라가는데 못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군인들은 구령 조정이라고 뭐 부대 차렷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지를 향해서 명령을 내렸죠. 그냥 부대 차렷 했더니 잠깐 구름이 지나가면서 30초 딱 열리더라고요. 그때 한번 보고 바로 뭐 숨 쉴 사이도 없이 금방 다 져버리니까 예. 저렇게 사진 나오고 그런 거는 아마 오랜 시간 거기 잠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찍어야 저런 그러니까 사진이. 어제 김 교수님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사진 보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여기 뭐 3대에 걸쳐서 덕을 쌓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 그러는데 아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앞으로 남북 관계나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저기서 보이지 않나 예. 그런 식이 싶고요. 아까 그 백두산 가는 건 북한 사람들 군인들은 다 가는 이유가 그 저기를 그 백두산 미령이라고 하는 곳에 귀틀집이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쪽 하바로프스에 태어났는데 그쪽에 정일봉이라는 화강암으로 봉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우리에서 장군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귀틀집이라고 하면서 거기가 그 만경대 같이 혁명 성지가 돼 있어서 무조건 가서 참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입장에서도 저 백두산이라는 곳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니까 만약에 저것이 또 이따가 3시에 조선중앙TV에서 또 보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고 거기도 깜짝 놀랐겠지만 예. 저렇게 백두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상당한 의식 변화가 생기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특히 제가 보건대는 저는 이제 저쪽 중국 쪽 지역으로 자주 가다 가니까 중국 사람들도 아마 좀 생각이 예. 복잡하고 좀 놀라지 않을까 예. 하는 느낌을 듭니다. 중국 사람들은 불편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남북한 정상이 손잡고 백두산 올라왔는데 저희가 나중에 국경선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 지역이거든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예. 중국하고 하긴 했지만 저걸 뭐 지금 비밀로 분류돼 있잖아요. 뭐 4분의 1이다, 뭐 4분의 3이다, 2분의 1이다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그때 이제 북한하고 서명한 사람 중에 중국 사람은 뭐 숙정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더 밝혀지긴 하겠지만 예. 남북 간 정상이 저렇게 온 것은 사실상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중국이 보기에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심정으로 그럴 저 수 사진을 있겠네요. 바라볼 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전 의원님 처음에 도보다리 회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가장 아주 큰 인상을 남겼는데 네. 이번에 저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사진 더 임팩트가 강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도보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판문점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 멀지도 않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지역인데 사실 우리가 백두산을 갈 때 뭐 중국 쪽에서는 뭐 저도 가봤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중국 여행하시면서 백두산을 가 보셨을 텐데 예. 이제 북한 쪽에서 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백두산 뭐 남이나 북이나 다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뭐 한 번씩 꼭 가보고 싶어하는 산들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산에서 남과 북의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예. 그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저건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남을 사진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번 그 정상회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화두는 저는 그 우리 민족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항상 얘기하던 우리 민족끼리로 해서 사실 이제 그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반도기가 날렸죠. 뭐 인공기와 함께 한반도기가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고 그 시작을 이제 순안공항에서 한반도기로 시작을 하고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마무리를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이제 화렴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상회담을 이제 뭐 북측에서 다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북측에서 네. 이제 주최 측이니까 상당히 그 잘 계획되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의도와 함의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정상회담 과정이 꾸려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 등 북측 인사들은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장군봉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이랑 우리 측 수행단은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거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가보고 싶다는 얘기는 뭐 여러 차례 했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판문점 회담하고 나서 건배제의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예. 본인이 뭐 중국에서 중국 쪽으로 올라가는 백두산 가자고 하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본인은 그거보다는 북한 측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을 가고 싶다. 그래서 예. 백두산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동안 공언해 왔어. 그걸 또 건배 제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정말 그 정성껏 모시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보여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해서 일정들을 보면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있지 않는 행동이에요. 예, 뭐 어제 같은 예. 경우도 그 식사하는 자리에 또 저녁에 만찬에 또 왔잖아요. 거기도 깜짝 그런 모습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깍듯이 예우해서 모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 그런 점이 결국 백두산까지도 가게 되는 저게 무리한 일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고 북한에 오시면 잘 모시겠다고 그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 어떤 행동으로서 백두산에 가는 걸 제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아침, 점심, 저녁 일정을 같이 했고 오늘도 저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을 했고요. 근데 임명선 대표님, 저 백두산이라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교양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삼지연, 예. 백두산도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군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행정지역명이 삼지연군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뭐 백산과 그 백산 밀령은 혁명 전적지로 사적지로 명시돼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뭐 원래 러시아에서 출생했는데 여기는 좀 가짜로 만들어놨다 이런 그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에는 김정일 위원장은 저기서 분명히 출생했다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거는 이제 자기네 성지나 이제 3대에 걸치는 성지다 하고 이제 의미를 부각하고 하나의 교양 그 지역으로 자기네 전통을 그 계승하는 지역으로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김할수 씨, 네. 이제 관광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거라는 전망도 조금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을 관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가신 길이 아마 백두산 관광의 최초이자 그리고 초석을 낳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포에서 뭐 삼지연 공항까지 1시간만 하면 갈 거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삼지연에서 뭐 이렇게 차량 타고 케이블카 타고 또 sak도 차량 타고 이렇게 가면 1시간 만에 가잖아요. 그러게요. 하루 만에도 이제 가능한 거고 그게 이제 뭐 삼지연 공항 인근에 호텔 좀 지어 놓으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게 되면 아까 중국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쪽을 향해서 백두산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쪽을 통해 가지고 백두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저쪽 지역에 있는 관광 산업도 중국 사람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저 지역을 좀 관광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신성화된 곳인데 그걸 또 관광 지역으로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벌써 그거 개발하도록 지시를 몇 년 전에 내렸고요. 그 삼지연에는 원래 공항이 있어서 민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고려관광이 왔다 가서 그리 간 거거든요. 중국 예를 들면 김현식 교수님 잘 말씀하시는데 심양공항에서 삼지연에 왔다가 삼지연에 가면 원산에 또 갈마 비행장으로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거기 원산 일대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 밑에 또 심해로 기후를 만드는 마식령 스키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광 벨트가 형성되는 거예요. 삼지연, 백두산 일대, 원산 일대. 필요하면 또 우리 남측 사람이 금강산까지 해서 쫙 연결하면 관광 수입이 짭짤할 수 있거든요. 이미 저 북한에서는 그 백산 지역에 관광 그 탄을 대규모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차가 열리면 열차 타고 백산 이제 그 향도역이라는 곳에 삼지연까지 곧장 연결이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항공길도 열리고 열차길은 이미 철도만 연결되면 서울에서 열차 타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또 그 호텔이나 뭐 스키장 뭐 이런 유의 시설들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었는데 경제 제재가 열리면서 그건 우선 중국 관광객들을 노렸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케이블카가 저런 모양의 케이블카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다는 돼 있죠. 거예요. 백산에. 정상 내외 네 분이 케이블카 같은 칸에 타고 참 최진봉 교수 이번에 보면은 정상 내외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길어요. 멀었어요. 그리고 저게 이제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실 때부터 영접 나올 때도 두 사람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 국가의 형태와 틀을 갖추고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모든 행사에 거의 같이 다 오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여사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 여사가 다른 데 방문할 때는 이설주 여사가 또 거기에 동행하고 이런 형태가 사실 국제적으로 그 국가 원수들이 방문할 때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은둔의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모습을 강하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이설주 여사와 함께 저렇게 대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지도자가 저렇게 국가 정상이 왔을 때 자주 나오는 거는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이 왔을 때 거의 모든 만찬이나 모임에 원래 계획되지 않았는데 깜짝 동행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호의랄까요? 이런 예. 부분은 많이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비해서 아직도 상당히 유교적인 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장제에 대한 예우라 이런 것들이 뭐 지도층뿐만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직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사실 그 김정일 시대만 봐도 김일성 서거 이후에 김정일이 바로 등극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일했던 원로들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김정은도 김일성 사후에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인 처형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원로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이 배려를 하고 지금도 뭐 김영남 최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2인자로다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원로에 대한 배려랄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큰아들이 김정은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하고 여기 백두산 삼전하고의 직항로 개설은요. 이번에 뭐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2007년도 10월 4일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14선언 6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네요. 백두산 서울의 직항로를 개설한다 했는데 이제 사실상 정권이 바뀌면서 못했죠. 그리고 삼지연 공항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그 콜타르도 지원해 준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거기에 삼지연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747이 못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1호기가 못 가고 2호기가 간 거죠. 앞으로 아마 우리 한국 관광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 뭐 당연히 직항로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대형 이 항공기가 내릴 수 있도록 아마 공항도 확장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두산을 출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굉장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평양에 또 환송을 나온 시민들이 있었는데 영상 좀 보겠습니다. 백두산으로 출발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셨는데 저 시간이 연기자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침 6시 40분, 39분에 이제 백화원 영빈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으로 출발한 시간이 7시 27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좀 촘촘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안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이제 7시 전인데 이명선 선생님 아까 보셨지만 평양 시민들이 또 그 이른 시간에 연동하네요. 대규모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이런 행사니까 저 행사는 연도 행사는 이제 평양시 행사위원회가 이제 총괄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참가해 보면 그 일정이 다 이제 짜여 있으니까 이제 새벽 한 5시 정도에 좀 되면 다 도열을 하고 있죠. 자기 지역마다. 그러니까 평양시 제가 살던 대성구역인데 저기가 그 지역마다 지역 그 담당 그 환영단들이 다 짜여져 있어요. 이러면 이제 저 일호 행사니까 몇 시까지 하면 다 보고가 되고 또 호의 총국이 나가가지고 이미 그 행사 혹시 그 불순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여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행사가 일단 시작됐다 하면은 그 외에는 저쪽 뒤로 한 2-3km 그 지역에는 또 보위국사나 호위총국사나 인민무력부사나 그 보위 안전일꾼들이 전부 다 배치돼 있는 거죠 지금.
새벽부터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히 그렇죠. 운영하는 꼬박 새면서 거잖아요. 행사 네.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북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양을 문재인 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환대를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온 정성을 다해서 예. 우리 대통령 일행을 환영을 하고 환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아침에 그 백화원 영빈관을 나서서 이 순안공항, 국제공항까지 갈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흐뭇해하고 또 손도 흔들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도 좀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답방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내려와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동선마다 우리 국민들도 좀 이렇게 꽃도 들고 나와서 손도 흔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걱정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복잡한 생각을 하시면서 예. 오늘 연도를 지나가셨을 거다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저런 모습을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려도 되고 물론 이제 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적절히 환영하고 예. 또 국민들 대다수는 그걸 환영하는 쪽에 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사과해라 이런 또 집회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예. 그 준발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체제야 워낙 그 모든 게 통제되는 사회고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과연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예. 뭐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 해외 부분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목소리들이 표현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온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뭐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서울에 가는 것을 북한에 있는 뭐 주요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게 보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아니면 뭐 한국을 방문했는데 막 인공기 불태우고 막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최고 존엄이 어떤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사실 서울 방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었던 것인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을 흔쾌히 가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예. 그런 부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잘 뭐랄까요 정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기록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천지연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오늘 오전 상황인데 지금 취재단 공동 취재단도 지금 다 백두산에 가 있기 때문에 통신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처럼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일단 좀 먼저 받아볼 수 있었는데 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어제와 그제처럼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녹화 편집 영상도 지금 송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취재진들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각 언론사로 영상 같은 경우에 송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출발하는 모습까지 다 찍어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 영상이 각 방송사로 송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점심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 일단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저희한테 온 내용은요. 11시 2분에 오전 11시 2분에 케이블카에서 이제 장군봉에 내려서 차량을 탑승하고 오찬 장소인 삼지연 초대소로 이동을 시작했다가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오찬 지금 이 시간대면 오찬은 이미 끝이 났을 것 같고요. 삼지연 공항에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와 공식 수행단은 공군 2호기를 타고 곧장 서울 공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수행단과 일반 수행단 같은 경우에는 예. 평양 순안공항을 일단 먼저 가서요. 거기에 있는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비행기를 서로 타고 오는 거고요. 그러네요. 아직 도착 예정 시간이라든지 언제 출발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은 아직 메인 프레스 센터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도 이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번 회담이 이제 3일간 열렸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좀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어떤 장면이 좀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왜냐하면은 뭐 국민들도 이렇게 이 화면을 보면서 대통령의 실시간 동선이 가급적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현지에 그 뭐 여러 가지 통신 사정도 있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그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일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오늘 이번에 보면은 오늘 보니까 저도 그 영부인께서 그 한라산 물을 가져가시고 또 두 분이 이게 겨울 코트를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가실 때 백두산 갈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럴 이렇게 뭐 수도 있을 것 미리 같아요. 준비해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사실 그 국민들은 이제 현지에서 이제 백두산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가시기 전에 예. 백두산에 갈 수도 있다. 뭐 일정을 봐서 이렇게 좀 정보가 좀 그 공개되는 게 좀 더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진이 또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백두산의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부부 내외가 맞이하는 모습이고 저 비행기가 그러니까 공군 1호기가 아니고 2호기로 간 거예요. 공항 사정 때문에. 예,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저기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백두산 주변 인근 북한 주민들과 인사하는데 또 배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좀 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반응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 돼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오후 일정.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봤는데요. 오늘 늦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여기 오면 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도착하거든요. 예. 그럼 왜 늦게 올까? 이제 제 상상력이에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조금 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수행원들은 고량공 타고 순환공에 와서 우리 1호선 타고 서울공항으로 와요. 예. 그럼 2호선은 바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2호선이 원산을 둘렀다고 오지 않을까.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2호기를 타고 오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의 추가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예, 현재까지는 2호기를 타고 가능성. 원산에 가서 거기가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치적이라고 예. 할까요? 그 내세우고 있는 곳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제 미국 쪽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간 대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바로 다음 주에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성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자고 북측에 세인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기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당시에는 전쟁 위기였지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평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곧 만날 거라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친서가 지난 10일 2차 북미 회담을 요청했다고 이 백악관이 공개한 친서인지 아니면 다른 친서를 말하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차 북미 회담 준비에도 박차를 가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성공적인 회담에 대해 축하한다면서 바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하고 또 북한 측의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비교적 중립적인 지역인 빈은 핵 검증을 담당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국제적 전문가의 사찰에 대한 모종의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단서를 단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의지에 대해 좀 다소 부정적입니다. 평화 구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도 구체적인 폐쇄 시기나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장 유엔 총회에서 외무장관급 회담이 진행되고 또 빈에서 성공적인 실무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이르면 10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와 종전 선언을 놓고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미국 쪽 반응 살펴봤는데 일단 최진봉 교수님, 예. 백악관도 그렇고요. 국무부도 그렇고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협상에 나서려는 모습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아마 특사가 방문한 이후에 예. 미국 측의 일정 부분 이번 회담에 대한 전망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합의문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지라도 예. 북한의 특사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을 것이고 합의문도 일정 부분 뭐 최종 합의야 가서 했겠지만 어느 정도 얼개가 짜인 상태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걸로 저는 봐요. 그리고 특사단 갔다 온 이후에 친서가 또 전달이 됐잖아요. 예. 김정은의 친서가 그 내용도 일정 부분 비핵화에 대한 어떤 북한의 진전된 태도를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 회담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트위터에 처음 날린 시간이 밤 12시 4분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자지도 않고 있다가 결과 나오자마자 올린 걸 보면 아마도 트럼프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예.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일정 부분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김정은을 곧 만날 것이다. 여러 가지 전향적인 말들이 일단 미국의 정부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의 평가는 뭐 조금 다르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7월 6, 7일 날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에 지금까지 2달 한 1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북한 비핵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4차 방북이 무산되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 손내 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이걸 이제 칩 니고시에이터로서 또는 촉진자로서의 그런 역할,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그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정말 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한테는 통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는 뜻이 예. 얼른 받아들여서 아마 실무회담은 실무회담대로 예. 또 그 장관급 회담, 그러니까 이용호가 가니까요. 장관급 회담은 장관급 회담대로 그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11월 6일 이전까지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구하기에 일조할 거라고 봅니다. 빈에서 하는 거는 실무회담 성격이 있는 거고 뉴욕에서 하겠다는 거는 장관급이 격상된 그 회담도 같이 하겠다. 그렇죠. 빈에서 하는 것은 비건 대북 특별정책 대표하고 아마 최선희 국장이 나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워킹그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것보다는 김영철 부위원장, 통전부장이 했던 얘기는 그냥 나하고 폼페이오하고 둘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북한은 이 실무급 이 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또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의에 대해서 비건이 뭐 이렇게 빈으로 가게 되면 정말 최선희 그 부부장이 그쪽으로 가게 될지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정의용 실장이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선언문에 담긴 내용 말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서울로 돌아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면요. 23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일에 아직은 예정일로만 돼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지금 사실 그 이번 3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꽃을 피우느냐 못 피우느냐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도 이제 전달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정의용 실장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진정한 의지를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전달한다면 또 바로 후속적인 절차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으로 입증이 된다면 뭐 더하나이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북한의 의중이 몇 차례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얘기를 했고 예. 1차, 2차 정상회담 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만나서 또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몇 차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 느끼듯이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얘기가 전달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볼 때는 큰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어떤 얘기가 어떻게 전달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지금 미국은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하고 예. 북한의 의중을 전달해서 이제 이렇게 미국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그 볼튼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다 비핵화 핵 폐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만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바로 뭐 핵 폐기 협상 그 실무 협상 진행한다 이렇게 아주 낙관적이고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예. 사실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 3차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일어날 3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 전달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미국 정부를 이해시킬 수 있는가, 설득시킬 수 있는가, 예. 또 그 이후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비핵화 행보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 뭐 짧은 시간에 결정 날 겁니다. 뭐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되든 안 되든 이제 결판이 날 텐데 이게 상당히 지금 올해 초부터 김정일의 신년사 이후 평창을 거치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3차 정상회담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 과정이 더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은 뭐 원래대로 회귀하느냐의 분기점이 이번 9월 10월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지적하고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도 지적하는 그 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을 안 했을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를 다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시간 전에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나서 회담 결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11월 6일 중간 선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려 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여론을 조사해 보면 우여부록 제일 많이 꼽는 게 북한을 먼저 꼽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누구도 못한 걸 내가 해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는 그 쫓기는 그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만 덥석 잡는 게 아니라 예. 한편으로는 그 9월 27일 날 현재 지금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미국이에요. 안보리 그 15개 국가들 장관급 회담을 9월 27일 날 소집해 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압박을 하는 거죠. 제재가 자꾸 느슨해지고 있으니까 제재를 쪼여서 대화도 하면서 압박을 가려. 왜냐하면 미국 조야 여론이 지금 북한이 금방 비핵화할 것 같은데 계속 시간 끌게 하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최소한 핵 신고서도 제출하고 아니면 초기 이행 조치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은 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회담으로 연결해서 뭔가 11월 6일 이전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려면은 예. 대화도 하면서 압박도 병행하는 예. 투치력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이 이제 중간 선거고 9월 25일 날 정상회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도 있거든요. 네, 촉박해요. 촉박해요.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최고의 시나리오고 제가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이게 뭐 아까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그 뒤에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내로 서울을 방문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것은 11월 6일이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10월 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남, 북, 미 3자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10월 말. 10월 말에. 예. 그러면은 미북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남북 정상회담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만일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저는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용 외무부 장관을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한반도 교수본부장한테 했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이번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용 외무부 장관을 만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미의 정상 간에 의한 종전선언도 있지만 예. 남북미의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 통상 문서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 차원에서도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서 뭐 그러긴 한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아는데 베스트 시나리오가 세컨드 시나리오인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역으로요. 김정은 위원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응 조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 정도는 우리한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건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종전선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기 전에 미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건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핵 리스트 신고 그거 해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였고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제 해달라는 게 요구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시간차는 물론 뭐 저는 막교환한 표현을 쓰는데 막교환이라는 것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시간차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합의문에도 그 앞부분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번 그 싱가포르에서 했던 회담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본인들이 그 영변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이 두 가지를 맞교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양쪽 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먼저 하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럼 해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시기에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 이제 합의문에 물론 아까 그 정의원 실장도 그 얘기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2차 정상회담 위에 본인의 실적으로 내세워야 될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대통령이 여기 가서 핵 문제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와버리면 그럼 트럼프가 만나서 뭘 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설득을 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이거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 결국 제재도 풀 수 있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이 부분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것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답변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좀 제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차 북미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결국 중재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게 될 거다. 그런데 저는 기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막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가시적인 합의문 중에 하나가 올해 안에 철도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기공식, 착공식을 갖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하고 바로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지금 뭐 군사분계선을 뚫고서 이제 연결해 나가는 큰 사업이라면 대북 제재에 이제 저촉이 되겠지만 뭐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착공식 정도 세리머니 정도는 뭐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지금 착공하고 하고 싶지만 이제 엄중하게 그 유엔 제재라는 엄중한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트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 트위트의 내용이 그 평양 공동선언 발표 내용과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국제 사찰을 받는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평양 공동선언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의 트위트는 전체적인 상황을 뭐 평양 공동선언 영문 번역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냥 인상만 받고 그냥 간단한 보고 듣고 그냥 그 분별 없이 이제 날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은 지금 미국 내부의 상황이 물론 뭐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중간 선거에 이용해가지고 요구는 있겠지만 미국 내부의 상황은 뭐 북한 문제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예. 경제 뭐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훨씬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북한 문제가 큰 팩터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신뢰가 너무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 예.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로서는 이 대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트럼프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접근과 동시에 미국 조야와 미국 의회에 대한 접근을 같이 해나가야지 정책이 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덧붙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일병 구하기처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트럼프 대통령 구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 물론 뭐 대통령 스스로는 정책 결정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무부하고 그리고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 의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여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미 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머지 행위자들하고 지금 좀 차별이 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회담을 하고 이걸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 여론이나 의회나 또는 이제 볼턴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만일 이럴 때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선물을 주지 않으면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태도, 언어 이것이 표변할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1년 반 넘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아왔듯이 표변할 가능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상 전체가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주판은 두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상회담 주변 얘기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체조 그 경기장에서 대중 공개 연설을 했었죠. 일단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국가남 8천만 결여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것처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상대로 처음으로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꽤 길게 연설이 이루어졌어요. 예, 약 7분 동안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감격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김정은 위원장도 보시면 문 대통령을 굉장히 치켜 세우면서 그렇죠. 평양 시민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유도했던 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 정상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예, 평양을 가신 역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세 분이죠.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때 한번 가셔서 평양에서 연설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가셨지만 연설 못했고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7년도에 똑같은 5.1 경기장, 저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의 그 옛날 버전이죠. 아리랑이라고 그렇죠. 하는 예. 거. 그걸 보았지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육성으로 7분 가까이 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 연설을 들은 북한 동포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을 받았다. 이명선 대표, 실제로 저 자리에 있었던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참 꿈만 같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이렇게 남조선 대통령이 이렇게 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직접 육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기네 김정은 지도자하고 이렇게 친목을 다지는 이런 서로 칭찬해주고 이거는 사실 북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입받은 교양이나 생활, 관습에 모두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긴가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지방으로들 예. 엄청난 소문이 지금 이제 유포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이제 남한처럼 이런 정상적인 언론 사회가 아니고 예. 이제 소문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그 남한 대통령의 그런 그 모든 행동, 대표단들의 그 모습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야 저기 혹시 다른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예, 저도 이때 행사할 때 가끔 이제 임수경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북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렵지만 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다 하는 예.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됩니다. 그럼 북한에서도 저 요청을 아마도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수용을 하고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연설도 안 하는데 나와가지고 소개까지 해준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15만 주민은 군중이지만 경기하는 사람들은 5만 명, 사실 20만 명이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체조할 수 없으니까 되게 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고난의 행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인데 20대, 30대들인데 저 세대들은 CD를 통해서나 장마당 모든 걸 통해서 나만의 발전상에 대해서 드라마도 알고 노래도 알고 예.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온 거를 최고 권력자 김정은 위원장이 소개했을 때 예. 저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아, 우리에게 정말 이제 남한처럼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는 올래나 보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연설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쪽으로는 중계가 되고 북한으로는 생중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20만 평양 주민에게 오늘 합의한 거에 대해서 증인이 돼달라고 선언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합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죠. 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핵무기, 핵위협 없는 이런 걸 만들기로 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걸 했다 그러면 북한은 되게 하루 뒤에 방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게 또 암암리에 다 풍문이로 소문이로 또 휴대폰도 뭐 580만 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폐쇄 체제로 통제할 수가 그 한계가 많이 좀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봤을 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다른 게 장마당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제는 그 좀 어느 정도 제한된 개혁 개방을 하고 남한하고 협력을 해서 경제를 들여와야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접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거기는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 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혼자 보게 하고. 예. 근데 와가지고 직접 소개할 정도 되면은 그런 판단이 다 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보면 우리 민족, 우리 함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북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 통일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봐요. 우리 함께, 뭐 우리 민족, 동포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예. 한 핏줄 한민족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 또 통일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기 있는 15만 관중들도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별히 무슨 체제 선전이라는 게 아니라 한 나라, 한민족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기 있는 분들도 아마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예. 충격도 받았을 것이고 또 감동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철저하게 사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게 크게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만은 않는 게요. 제가 아까 이제 서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일관된 주제가 이제 우리 민족끼리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큰 틀 차원에서 한국과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품어서 하나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선전장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또 의도를 했을 것이고 다만 문제는 모든 이런 그 정책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앞서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일반 평양 시민들은 상당한 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 저러한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 자체 또 우리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스처라든가 이런 그
발언 행태라든가 상당히 북한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은 뭐 지금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하더라도 우리 남한 가족들 만난 그 북한 이산가족들이 평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사상 정화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그 이번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겁니다. 북한 당국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체제 유지 차원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예. 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독재 체제에서 이 국민들이 반응하는 사회 현상을 가지고 선호 위장 현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좋아하는 게 있지만 위장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우리가 발전되고 다 알지만 겉으로는 말을 못하는데 티모 쿠란이라는 정치사회학자가 공개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 그 책 종목이 그 Public Lies, Private Truth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 거는 다 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집단 체조의 제목이 빛나는 조국이었는데 우리 특별 수행단들도 관람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죠?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명적으로 보여주고 제가 보지 못했던 무대여 제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케일의 무대를 보는 데 넋을 놓았던 것 같아요. 통일 관련된 문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양옆에 있는 분들 이제 표정을 봤는데 다들 엄청 진심으로 감동받아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순간을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멋진 공명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당장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통일을 빨리 얻게끔 적극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을 더 빨리 앞당겨 주길 바랍니다. 평양 시민의 인터뷰까지 보셨는데 김수철님 어떻게? 네. 지금 전체가 이제 우리 벌써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전체가 지금 다 업이 된 것 같아요. 조금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5.1 경기장과 그리고 저 집단 체조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1 경기장은 사실상 15만 명 수용이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그런 경기장이죠. 이제 뭐 노동조를 기념해서 5.1 경기장으로 했는데 저게 1989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올림픽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지지 않으려고 만든 것이 바로 저 5.1 경기장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1989년도에 세계 청소년 대축제 그걸 이제 저기서 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저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 경기장에서 지금 아마 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저 위에서 카드 섹션 하는 사람 합하면 저 인원이 꽤 아마 될 겁니다. 아마 한 5만 명 정도 될 텐데 태영호 공사가 쓴 글에 보면 삼청석이시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좋은 저거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집단 체조를 없앤 것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코도 얘기했지만 저기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저게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훈련하고 연습해서 저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적에 카드 섹션을 해봤지만 몇 달 걸려야 카드 섹션 10분, 20분 정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카드 섹션 하는 것도 지금 학생들이란 말이죠. 저게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 교육이라고 할까요? 학습의 침해권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돼서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저걸 없앤 것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태영호 공사가 그 책에 써놓은 게 있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저걸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저기 입장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VIP석이 있고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VIP석은 1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로 하면. 그리고 이제 3등석이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뭐 우리 대통령께서 어제 가셨을 때는 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다 채웠겠지만 네. 이제 공연할 때마다 저 15만 명이 차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아무리 이제 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텐데 어찌됐든 뭐 10월 10일 또는 뭐 10월 말까지 저 공연은 계속 한다고 예. 그래요. 근데 저 실제 집단 체조의 내용이 이명선 대표 예. 체제 선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죠. 이제 뭐 말씀인 거. 저는 저기 직접 참가해본 사람은 그 건설에도 이거 해보셨다고? 참가했어요, 저는. 아, 그렇죠. 건설로? 예. 저희 그 지금 남쪽 사람들은 저 집단체죠. 저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잘 네.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윤영찬 수석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셋째 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신 기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선 남과 북의 두 정상 내외. 1년 전에는 누구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할 것이지만 두 정상에게 천지를 내어준 백두산의 기호는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서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송이버섯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송이버섯 2톤은 아직까지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상 가족들에게 모두 나누어 보내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우선하여 4천여 명을 선정하였고 각각 송이버섯 약 500g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선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에서 안 보이는데요. 수석님께서 한 분 지명해 주시죠. 예, 맨 앞에 교통방송 TBS입니다. 네, TBS 교통방송 이강훈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됐던 백두산 방문 현장에서 남북 정상 내외가 또 산책도 나왔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 또 만났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모두 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최대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따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취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대변인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에게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직접 취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뉴시스 정민아 기자입니다. 혹시 문 대통령이 DDP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현지 의전 비서관과 통화를 해서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인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오고 있든지 아니면 곧 출발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줄에 바로 기자님. 네.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측에 어떤 선물을 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 내외의 선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사실은 관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양측에서 그 외에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역시 공식 수행단이 오면 양측에서 선물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이쪽 질문하시죠. 네,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네, 어제 그 남측 경제인하고 그 북측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만찬을 함께한 걸로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함께하셨지만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알려진 게 없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어떤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참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만큼이나 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프라나 아니면 통신 여건, 그 다음에 우리 기자단의 수, 우리 수행원의 수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북측과의 취재, 북에서의 취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취재가 되더라도 이걸 남측으로 보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의 대화 내용까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피닉스 TV의 곽유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홍콩 피니크 방송 곽유희입니다. 방금 백두산에서 나온 사진들을 잘 봤습니다. 전성끼리 그리고 부인들끼리도 다정하게 컴식해 있는 것을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스케줄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상 줄 것인지 혹시 이 스케줄 잡기 전에 생각하시는 부분, 고려하는 부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에 전성회담 할 때도 백두산 관광 부분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백두산 관광하고 삼지역 관광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앞으로 그 백두산 관광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력할 것인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국제사회에서 두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 섰다는 것은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뿐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백두산이 주는 그 상징이 워낙 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그 정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과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 합의사항에는
금강산, 그다음에 개성공단 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프레스 센터 연결해서 윤영찬 홍보수석의 마지막 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브리핑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공에서 서울로 오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일단 브리핑의 가장 주요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종류는 송이버섯인데요. 송이버섯. 예. 지난 2000년과 2007년 당시에 우리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그때 당시의 선물도 우리가 받았던 게 송이버섯이었습니다. 이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그러니까 이산가족들 중에서 이번에 아직까지 상봉하지 못했던 가족분들에게 고령자 순으로 4,000분을 이제 추첨을 해서 500g씩 나눠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총 2톤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이 선물이 추석 전에 좀 위안이 되길 바란다.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분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전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조금 있으면 서울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DDP 그 메인 프레스 센터가 마련된 그곳에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들를지 아닐지 이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고 공개하기도 힘들다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저 메인 프레스 센터로 가느냐 아니면 따로 이제 시간을 잡느냐인데 저 송이버섯이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드린다는 게 그렇죠. 결정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송이버섯 아까 윤석열 수석 그 얘기 했잖아요. 아직도 거기에 그 북한의 그 산하의 냄새가 남아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 미상봉 그 이산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그림도 크겠지만 본인들이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림도 클 텐데 북한산 송이버섯을 받게 되면 그래도 이게 북한에서 나온 어떤 제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온다고 하면 감동이 클 거라고 보고 이산가족분들한테는 그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거라고 봐요. 저분들이 언제 또 만나서 다행히 이번에 합의문에 이산가족 관련돼서 상시 어떤 면회소를 만들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거는 인권적인 차원이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산가족 문제는. 그래서 북한도 전향적으로 좀 저 부분은 좀 받아들여줘서 우리 이산가족들이 그 한을 풀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연세도 많으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결정한 건 너무너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걸 북한에서 보내준 거를 그런 이산가족들한테 직접 보내서 그분들이 그거 뭐 드시기도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향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영상 상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언제쯤 착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통신도 그렇고 비행기 안에 있으면 뭐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좀 저희 얘기로 들어와서 어제 만찬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을 평양 시민들이 찾는 식당에서 하고 싶다라는 좀 의사를 밝혔었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뭐 마담 보러 와서 같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죠? 아마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녀가고 나면 훨씬 더 유명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이랑 종이랑에 그런 좀 괜찮은데? 몇 명이요? 3학년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하시고. 자, 오늘 내가 너무 시간 많이 뺏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여기를 돌아보시면서 여기가 보니까 뭐 정말 시세가 궁금합니다. 공양도 내실 때하고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는 화면을 보니까 우리 있을 때하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주 지금은 현대화식으로 많이 해갖고 젊은 지도자가 지금 하니까 아마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좀 세련되게 바뀌었죠. 지금은 좀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61년도 8월에 아마 공양이 개업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각 인민반에 동사무소에 표를 나눠줘가지고 가족들에서 그 식사표를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가격이 엄청 쌌거든요. 5원이면 냉면 한 그릇 먹었어요. 지금은 1,500원 한다네요. 돈이 아까워서 그걸 먹지 못하고 그 식사표를 또 팔아요. 지방 사람들한테. 팔면 지방 사람들 그것도 다행히 그걸 얻으면 또 공양에 들어가서 한 끼 즐기는 또 그런 재미도 있고요. 사실 서민들은 결혼식 날이나 뭐 이런 날에 한 잔씩 맛볼 수 있고요. 네, 평생에 한두 번밖에 맛 못 보고 기빈들이나 높은 간부도 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들쭉이란 거는 백두산에만 나오거든요. 상당히 친척이 있거나 높은 간부가 친척이 혹시 있잖아요. 누구 언제 결혼식이라 그러면 결혼식에 상여다 나라고 한 병씩 구해서 주면 그걸 몇 달을 간수했다가 정말 결혼식 날에 한 번 상에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상에다 올려놓고 그때 한 잔씩 맛볼 수 있어요. 어제 오찬과 만찬 얘기 좀 잠깐 살펴볼 텐데 만찬장 그 식당 그림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방문 예정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찬 같은 경우에는 옥류관에서 그렇죠. 남북 정상 내외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예. 만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측 경제인들 포함해서 이 특별수행단이 함께하는 자리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보신 것처럼 약 20여 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고 나서 20분쯤 후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이곳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눈 대화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가 너무 김 위원장의 시간을 뺏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하자 김 위원장은 예고 없이 방문해서 좀 결례를 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 또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과 저녁을 두 정상이 같이 먹은 겁니다. 근데 이명선 대표님, 전 네. 식당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건 서민적인 식당을 원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민적으로 보이지만 네.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지금 그 수산물 식당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저 네. 규모가 좀 작았죠. 옥류관에서 길 건너가면 그쪽에는 이제 대동강가로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재개발을 하면서 그걸 헐었다가 다시 그거를 그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금 저 규모로 예. 상당 규모 있게 지었더라고요, 저거를. 그러니까 그 평양 사람들도 저 식당에 한번 가려면 우선 비싸요. 저게 이제 들어보니까. 가격이? 네, 가격이 좀 비싸고 이제 회 격이니까 예. 북한 사람들이 아직 회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 끓인 거, 탕, 뭐 이런 걸 먹더라고요. 저 수산물 식당에서 냉면도 하더라고요. 국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새는 저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가려면은 누구나 다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좀 비싸다는 네, 말씀이시죠?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생산량 하루에 몇 명을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날 먹으려면 좀 빨리 가가지고 표를 빨리 사야 되는 그런 좀 제한이 이제 있으니까. 절차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식당은 맞습니다. 근데 저 행사, 저 이벤트가 의미가 갖는 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제 평양 시민들을 만나는 접촉면이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걸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보기 좋죠. 보기 좋고 저는 이제 이번 그 첫날, 둘째 날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한테 참 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90도 절을. 평양 그 순안공항에서도 절했죠. 지금 저 식당에서도 절했죠. 또 공연장에서도 절했죠. 5일 경기장 절했죠. 근데
평양 시민들이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 대통령께서 하는 정말 그 주민들을 사랑하고 이 그 동포들을 사랑하고 저분의 평상시 행동이 저러니까 네. 한국에서도 저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90도로 자기 인민들한테 절을 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90도로 절할 때가 딱 있습니다. 바로 영생관이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곳에 가서 참배할 때만 90도로 절하지 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지도자는 그 정도 있으면 절해야 되는데 지금 남한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90도로 절을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그 충격을 정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아마 평양 시민들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저 장면은 조선중앙 TV로도 실제 방영이 된 모습이고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것 말고도 김기호 교수님 아까 영빈관에서 나올 때도 거기 일하는 사람 다 일일이 그렇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효식 교수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와 연장해서 저게 이제 보이지 않는 도화선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 또 소문에 소문이 되고 그래 되면 이제 폐쇄 체제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차단하고 조작하는 한계가 있어서 저렇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 변경한 게 또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런 곳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조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최 교수님.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계속 이제 평양 시민들 만나는데 김정숙 여사 제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아마 이제 말씀을 거는 맛이 있습니까라고 북한 주민한테 말씀을 거시는데 이제 김정숙 여사가 그만 가십시다 이렇게 그런 아마 이제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공항에서 내렸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하고 악수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약간 쳤다기보다 이렇게 이제 안내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격의 없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평상시에 본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게 뭐 저기 가서 일부러 꾸며진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 모습을 보면 항상 저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게 그냥 몸에 배서 나오는 건데 특히 이제 평양 가서 동포들 만나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옆에서 계신 분들은 또 스케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어깨를 좀 잡아 끄신 것 같은데 뭐 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부인께서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고 이러면서 잘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평양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최고 지도자를 마누라가 이게 끌다니 하고. 같은 맥락인데 판문점에서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남편이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독재자의 저기가 아니라 정상 국가의 지도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전 세계에 중계될 때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연출되는 걸 봤거든요. 실제 저 사진을 찍을 때도 김정숙 여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아니 자꾸 이제 그만 가요. 어떤 날다 보입니까 이렇게? 그 이후로 우리나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이 다 냉면 소리 하면서 냉면다는 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제인 씨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도 결국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구나. 저도 제 와이프가 제 이름 막 부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저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또 국민들한테 보여질 때 친근감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걸 예를 들어서 뭐 독재국가라면 저거 뭐 안 보여주기도 하고 막 감추기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두 분의 행복한 모습,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은 부부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는 더더욱 더 지지하고 또 친근함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여져서 참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그 남편은 부인한테 꼼짝 못하구나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뭐 김정숙 여사야 대선 때부터 뭐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저는 또 눈여겨본 것이 이설주 여사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냉면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임종석 실장 안 와서 서운하다는 얘기하고 예상보다 얘기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쪽에 그 지금 냉면 먹을 때만 저렇게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 때는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설주 여사의 이번 행사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 좀 이 복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검은색 톤이에요. 네, 검은색 톤이고 밝게 지금 밝은 옷을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표정도 4.27 때보다는 조금 좀 덜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뭐 이번에 얘기를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 때만 얘기를 좀 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침묵을 좀 많이 지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유영선 대표 아직까지는 글쎄 북한 체제에서 영부인이란 개념도 사실 없었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은 부인이 거의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거의 등장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부인을 대동하고 이렇게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지금 아마 저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네 지도자가 신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자기들과 같이 좀 이렇게 그 친숙하게 다가오는 아마 그런 걸 받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라도 더 김정은은 지금 그 이설주 여사하고의 그런 그 행사나 모든 정치 행위를 이제 같이 하는 또 국제적으로도 좀 더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한 아마 그런 이제 정책적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북한 매체들도 여사하고 동지를 계속 왔다 갔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 보면 언제는 이설주 여사라 그랬다가 또 언제는 또 조금 지나면 또 이설주 동지라 그랬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이설주 여사라 그랬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이설주 동지라 그러고 그렇게 호칭이나게 방송에서 호명하는 순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위상을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중앙TV에서요 어제 평양선언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9월 평양선언문 채택한 거에 대해서 하루가 늦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리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병선 대표 지금 저희 제작진들이 보고 있는데 쭉 선언문 내용을 쭉 읽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이 6.12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죠. 어제 신문에 19일 신문에는 그 공동 그 보도문요. 그것도 노동신문에 다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뭐 신문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는 아마 신문을 하루 건너서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평양시 사람들은 이제 지금 다 보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거 시대가 정말 통일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그 감격적인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자기네 지도자에 대한 그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처음에 너무 젊고 후계 뭐 이런 것이 많이 가셔지는 이런 뭔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획기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그 호감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볼 거 아니에요. 지방 같이는 보는데 이제 전기 사정이 안 좋다나니까 이제 전기 사정이 제대로 그 타입이 맞은 데서는 받고 그때 전기 사정이 안 좋은 데는 뭐 이제 다음 날 보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죠. 전현님 그러면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동창리 연구 폐기 문제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언급한 거, 서울 답방하는 거 그대로 다 보도를 그렇죠. 뭐 이미 문건에 다 나와가지고 발표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보고도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같은 것도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그 보도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문건 자체의 내용의 문제가 되겠어요. 내용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 저 문건만 가지고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뭐 지금 뭐 북한 핵 문제가 거의 30년 된 문제고 그 지난 30년 거쳐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훌륭한 문건들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건만 가지고는 이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과연 이 문건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앞으로 진행되느냐 그걸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그 인상적인 게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이설주 그 부인의 국수 먹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아주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신선했어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우아하게 칼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짜장이 아니라 다행히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북한에서는 뭐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가면서 지도자에 대한 신비감이 뭐 거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이라는 존재 또 그 북한 지도자의 존재가 많은 그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동안 많지 않았던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상당히 기대를 갖고 뭐 그냥 완전히 그 환호의 분위기, 열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이 정상회담에 거품을 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 이런 난난들을 통해서 이런 거품을 제거하고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피차 간에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그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공감대 넓혀가고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 이명선 대표님, 김정은 위원장이 들쭉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들쭉술이 뭐 저도 여기 가끔 이제 그 중국에서 선물도 받고서 보면 그것이 들쭉이라는 것이 그 백두산 그 지역에서만 그 한반도에서 거기서만 잠깐 나오거든요. 거기에. 아, 그래요? 예, 그 다른 지역에는 되질 않습니다. 북한에서 그것을 뭐 이렇게 접의해가지고 다른 데서 좀 제외해 보려고 이제 몇 번 시도했는데 되질 않습니다. 거기 해발 고도요, 고지를 되는데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저 들쭉을 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뭐 술을 만들거나 이제 음료수를 만드는데 김일성 주석 때부터 저 들쭉술에 대한 애착이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들쭉술 선물 받으면 이제 아주 귀한 선물 받은 거로. 아, 그래요? 또 맛있어요. 도수도 40도니까 기분도 좋고 저게. 그러니까 아마 그 국빈 접대는 항상 들쭉술 설명하고 이제 대접하고 그런 이제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잔에 저렇게 미리 따라 놓으니까 뭔 술인지 모르니까 그 병을 세워놔야지 왜 저렇게 따라놨냐고 식량 같은 걸 줬어요.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일정을 또 이번에 경제인들이 대거 이제 올라갔습니다. 방북 경제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도 좀 궁금한데 양묘장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 묘목들을 기르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군부대 내에 또 위치한 양묘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 방북 경제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최태원 SK 회장이라든지 굉장히 대그룹 회장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양묘장과 직접 가는 것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문을 우리 국민들도 가질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만큼 소박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김 위원장이 좀 묘책을 가지고 일부러 보여준 거일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뭐 김 위원장이 경제와 함께 살림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남측에서 온 경제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또 관심을 한번 또 줄 수 있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을 해서 글쎄요. 이 살림 사업에 김정은 위원장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관계된 기업이 SK 그룹 정도, SK 임업이 있으니까 자회사에서. 네, 참 이게 북한도 곤혹스럽고
우리 기업인들도 17분이 가셨지만 아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투자에 그 한 발 늦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북한을 둘러봐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섣불리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되면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로 봐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뜰 수밖에 없었고요. 북한으로 봐서도 우리 기업인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은 제재와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고 찾았던 곳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곤혹스러운 선택이었을 수밖에 없고 뭐 이것은 기업인들도 그렇고 북한 쪽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전체 보면은 특별 수행원들 52명 중에 17명이 갔으니까 3분의 1이 갔잖아요. 저렇게 간 이유 그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 굴지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할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촉구,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저는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인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삼성그룹 밑에 보면 지금 에버랜드인데 에버랜드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용인 자연농원이었거든요. 삼성에서 임업을 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묘장이 2012년도에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녹화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서 상당히 큰 양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산이 전부 벌거숭이. 우리 왜 문산 가다 보면 뻘건 거는 다 왼쪽에 보면 북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기업들에게도 아마 이 산림녹화에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SK도 그렇고 또 기업이 잘해서 나서면은 그 양묘 북한산을 풀게 하는데 크게 좀 기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대북 제재 때문에 다른 거는 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산림 녹화하는 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바로 삼성이든 SK든 LG든 거기 간 기업이 또 산림청장도 따라갔다 그러죠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해가지고 일정을 짤 정도면은 어쨌거나 경협, 경제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당연하죠. 김정은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경협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경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유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 가는 그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경제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독재 체제가 지속되길 바라는 것이고 그건 결국 이제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을 해주거나 그게 종전선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위협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민들을 잘 살게 해서 본인의 통치 체제가 공고히 가도록 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 북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도 그래서 저는 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를 안 했을 경우에 체제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미국이 저렇게 또 어떤 형태로든 제재 압박을 가하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체제 보장과 경제 협력 그래서 북한의 경제도 일정 부분 좀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 그건 물론 국가 통제 안에서 가능하도록 만들겠지만 그래서 인민들이 잘 살게 돼서 본인의 체제가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어찌 보면 본인의 아들한테 또 체제를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공들이는 분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갔을 때도 밤에 나와서 본 것이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또 우리 쪽 서울에 와서 본다면은 더 체감할 수도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그 체제의 정통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은 경제 발전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의 정통성은 민주화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겠죠. 그것이 정치의 민주화, 인권, 뭐 경제의 민주화, 복지 이런 쪽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되는 건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체제의 정통성을 어떻게 받을 건가. 지금 자신이 이제 집권한 이제 6년, 7년 됐는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거 내가 30년을 할지 40년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체제의 정통성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해줘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경제 발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에서는
초기 자본주의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예. 뭐 장마당이 공식적인 것만 해도 460개 정도 되는 거고 뭐 지금 핸드폰이라고 할까요? 스마트폰 이게 지금 뭐 몇백만 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계획까지는 갔는데 대외적인 개방은 아직 못 갔죠. 천천히 바뀌고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들이 살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해 4월 20날 제7기 제3차 노동자 중앙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전략적 노선을 바꾼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 대하여라고 해서 전략적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여정 부부장이 유독 이제 카메라에 많이 잡히면서 유독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 한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첫째는 북한 자체에서 이제 중국 부품 가져다 조립한 게 있어요. 아, 만든 거?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나 또 가끔 이제 다른 나라들 거 이렇게 막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거, 삼성 거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면 쓸 수 있거든요. 칩만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3가지 그 휴대폰이 한 500만 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500만 대? 네, 요새는 신의주 쪽에 오면은 문자로도 서울하고 통하거든요. 이제 한국산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네. 프로그램에 같아가지고 그게 나와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휴대폰을 안 들면은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평가되니까 뭘 못해도 집은 없어도 이제 휴대폰은 이제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여기. 예. 저기 김여정 부부장이라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평양 사는 500만 대 정도라면은 많이 들고 다닌다.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있어요. 5명당 하나. 그래서 저게 이제 검열단들이 가끔씩 이제 동원이 돼서 검열을 하잖아요. 예. 제일 먼저 이거 검열단들이 휴대폰 보면 뭐 검열하겠어요? 카톡이 앱으로 깔렸나 안 깔렸나 보는 거예요. 카톡이 앱으로 깔려 있으면 한국하고 이게 지금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그거 보고 카톡 깔려 있으면 그냥 잡아간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상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삼지연 악단의 공연 모습인데 일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층 특별 관람석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회담이나 교류가 있을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 예술 쪽의 교류가 그렇죠. 우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이 왔다. 그러니까 봄이 온다, 가을이 왔다. 그때 당시에 봄이 온다 공연을 우리 이제 예술단이 올라가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저 아까 지금 그 장소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연을 봤던 삼지연 악단이 공연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 가수들이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고 우리
장관, 문체부 장관에게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북한 예술단이 그러면 서울 가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깜짝 제안을. 그걸 나중에 도종환 장관이 와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걸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한 10월이나 11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을이 되면 북한 평양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 연말 되면 우리나라 공연장들 대부분 다 차 있거든요. 그리고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이어서 공연을 못 해요. 예전에 그 북한이 와서 했던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KBS 홀이나 뭐 몇 군데가 이렇게 장충체육관 이런 데가 거론되고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북측에서도 어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현성월 단장이 왔을 때도 보면 직접 가가지고 음향, 뭐 조명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후보지 중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사용 가능한 날짜와 그다음에 장소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명단을 북한에 넘겨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가 나오면 아마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실은 전용기가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도 저희가 MBN 뉴스 특보를 통해서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